네, 그러면 TV 소리 꺼주세요. 여기 5분 뒤에 다시 시작해요. 5분 뒤에 다시 시작해요. 이거 제가 안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저기 소리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화면 늦죠, 그죠? 여기
이제 요 화면에 좀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거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교육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육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반은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유고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용 백서를 바로 시작할 텐데요. 선생님은요, 강사 아윌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배강익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사용 유형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온오프를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인터넷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같이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먼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잠깐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쓰이는 냉장고, 세탁기, TV, 커피 머신 등의 사물에 부착된 센서가 실시간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대량의 정보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추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우리 유튜브 볼 때 이 기술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렇죠.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먹는 요구르트 그 크기도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한 2병 반, 3병 반 정도 먹더라 라고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은 형태로 몸에 착용하거나 입을 수 있는 전자장치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신체의 온도나 심박수, 혈당 등의 생체 정보를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름 그대로 따지면 입을 수 있는 기계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알고리즘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게 알파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이에 포함되죠. 네, 딥러닝 기술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지식, 경험, 자원 등을 상호 대여하거나 교환하는 활동들을 일컫습니다. 소카, 당근마켓, 또 에어비앤비가 또 A에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공유 경제입니다. 자, 이 5개의 문제 중에 여러분 몇 개나 맞추셨어요? 우리 선유고등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그 중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사물인터넷, IoT에 대해서 이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어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사람과 사물의 연결로 발달하였고, 이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공원의 가로등은 최적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번거로움은 이제 안녕. 사물인터넷이 빈 공간을 찾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공장은 최적의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슈즈를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생체의 리듬과 컨디션에 따라 신발의 적절한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에 가해지는 무리한 압력을 줄여줍니다. 컨디션과 건강을 챙기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에어컨은 버튼으로 제어되며 무인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스마트워치는 나의 하루를 관리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최적의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IoT,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환경을 탐색하고 마치 사물에게 생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도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IoT 사물인터넷은 2013년 26억 개, 2020년 2천억 개에서 2040년에는 1조 개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뭐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란요, 우리가 보통 Z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필요한 정보 및 컨텐츠를 찾고 또 찾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편집하는 등의 디지털 사용 역량이 높은 세대를 말합니다. 어떤 글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 짧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선호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SNS에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죠. 그리고 다양한 비교와 후기 등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쇼핑을 하는 세대를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또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관계 지향형, 재미 추구형, 정보 지향형입니다. 글씨가 조금 밀렸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대들이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또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고요. 특별히 뭐 이성 친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에도 또 문자나 SNS를 통해 만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화, SNS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내가 관계 지향형인지 또 재미 추구형인지 정보 지향형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지향형입니다. 관계 지향형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메신저와 SNS를 통해서 가까운 지인, 또 새로운 사람, 대중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합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리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팬덤을 형성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트위터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뭐 방탄소년단 팬덤인 경우가 많고, 그렇게 좀 이렇게 같은 팬덤을 형성해서 관계 지향형의 어떤 순기능적인 또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또 최근에 이제 그런 말도 많잖아요.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고 우울증이 이제 빠진다는 건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또는 그런 친구들이 물론 설정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정된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 또 댓글, 사진, 영상, 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친구와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 친분을 이용한 사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몰캠이라든지 또 친구를 사칭한 어떤 피싱,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지향형의 어떤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지향형의 역기능으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5년 후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재미 추구형입니다. 어떤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떤 재미있는 것, 나에게 흥미가 있는 것 위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특히 게임, 영화, 음악, 또 동영상 시청의 비중이 높은 추구형이고요. 특별히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영상, 동영상을 많이 보는 친구들입니다. 뭐 유튜브, 또 넷플릭스를 좀 많이 시청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좀 더 빨리 접촉을 하게 되고, 디지털 기법이 접목된 문화 체험을 하는데 좀 더 발빠르게 그런 문화들을 만날 수 있는 형이 바로 재미 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반대로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쫓기 때문에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불법 다운로드나 현질, 또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 재미 추구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 조작, 보통 우리가 주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무분별하게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좀 걸러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방송 조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형이 바로 재미 추구형이고, 역기능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보 조절과 불법 다운로드, 또 방송 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정보 지향형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쇼핑을 하기 위해 이제 정보를 이제 내가 탐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정보들을 또 검색을 활용해서 최고의 정보를 내가 얻고, 그런 것들을 소화한 후에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학습, 여행에 편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어플들을 이용함으로 인해 좀 얼리 아댑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친구가 바로 정보 지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재미 추구형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한 정보, 또 가짜 뉴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너무 과도한 정보로 인해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저께 뉴스에서 정보를 한 100여 가지 검색했다고 하면 그 중에 기억나는 거는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이게 바로 과도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그 전에 내가 흡수했던 정보가 희석되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정보를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저장하고 우리 뇌가 일할 수 있는 시간, 그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디지털 침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바로 정보 지향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세상 온 오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줄여라, 스마트폰 사용을 좀 이제 조절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또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더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기 조절력,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죠. 이 자기 조절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고 친구와 소통하고 싶을지라도 그런 즉각적인 만족에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내 개인적인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조절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 표현이지만 정말 강력한 초울트라 자기 조절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만 내가 스마트폰을 좀만 조절해야지 라고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 손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들려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진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조절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하면 뭐 성공한다, 뭐 그게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자기 조절력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것 또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자기 조절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재밌어 하는 위주로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하고 좀 원치 않지만 그것조차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 조절 방법으로는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또 주로 언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 전후에 나의 모습과 감정과 어떤 느낌, 또 나의 가치관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지만 뭐 좀 너무 쉽게 보여서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주의 전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욕심이 생기고 더 보고 싶은 마음, 더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내가 보고 있는 내 시각을 좀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다는 취미 생활에 좀 내 시각을 돌린다든가, 또 반복적으로 스트레칭, 또 체조, 또 운동을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이버 도박이라고 할 때 내가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또 베팅을 하고 싶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음란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질 때 다른 나의 어떤 취미나 가치관에 내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도 내적 조절 방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외적 조절 방법은요, 나 스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환경을 좀 조절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유튜브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기본적으로 자동 재생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면 다음에 그냥 유튜브를 켜기만 해도, 어플을 켜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내가 그 전에 봤던 영상을 추천해 주는 거죠. 때문에 자동 재생 기능을 해제해 놓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영상을 특히 볼 때 솔직히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1분, 2분 보겠다라고 그렇게 내 어떤 내적으로 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설정해 놓고, 또는 어플을 이용해서 어떤 10분 또 20분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어플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넌 얼마나 쓰니라는 앱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사용할 때 괜찮아 보이는 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뭐 틱톡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많은 글을 쓰는 행동, 또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내가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 내 게시물에 대한 댓글 또는 좋아요 반응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고 허비하게 하는 것 중에 일부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SNS,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알람을 끄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몰아서 확인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아예 투지폰 또는 공심폰으로 변경하여서 외적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유용한 앱, 아까 선생님이 넌 얼마나 쓰니라는 앱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포레스트나 앱 디톡스 같은 부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보시면 뭐 얼마든지 많은 앱들이 있으니까요. 또 아이폰에 관련된 부분과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고, 특히 대부분의
아이폰에 대한 아이폰 어플 같은 경우는 유료로 설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게임상에서 아이템 하나 살 그런 금액으로 그런 어플 하나 사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한 약속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거실에 놓기, 아니면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또는 친구들과 너무 늦은 시간에는 카톡 보내지 않기, 이런 사소한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 함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디지털 네이티브겠죠. 딱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그냥 새로운 기계를, 새로운 문화를 잘 활용한다고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편한 자세보다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가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워서나 엎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바른 자세가 좋겠죠. 그리고 자신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강서 아윌센터 또는 아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가 체크 목록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 종료 시간 알람을 정해서 수면 어떤 시간이요? 골든타임. 우리가 잠자야 될 시간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잠들어야 되는 시간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수면 골든타임을 지키자는 것이고요. 스마트폰 메신저 어떻게? 다이어트. 그러니까 메신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앱 중에 일주일간, 지난 한 달간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겠죠. 공부를 할 때 책상을 정리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처럼 건강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진로와 학업의 어떤 앱이요? 유용한 앱. 여러분들이 앱을 검색하실 때 진로라고만 검색하셔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앱들도 그냥 내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유용한 앱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요? 약속한 장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내 몸에 그냥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내가 어떤 시간에는,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에는 서랍이나 책상 아니면 가방 속에 놓겠다라고 하는 뭔가 좀 분리된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고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하는 것 아니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은 우리 가족의 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정한 어떤 규칙이요? 그렇죠. 사용 규칙. 물론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에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내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스마트폰 다시 돌려받기도 하지만, 그런 규칙, 그러니까 외부적인 규칙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정한, 평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녁 시간에도 늦은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하는 규칙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 시에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가방에 또는 주머니에, 꼭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리에 멈춰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시고, 또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스몬비와 같은 행동은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공공장소죠. 도서관, 공연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본 매너, 그러니까 에티켓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웃고 떠들거나, 또 영화 볼 때 거기에서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웃고 떠들거나 밝게 막 화면을 보이는 것은 기본 매너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스마트폰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선생님도 응원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강서 아윌센터에 개인 상담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우리 현유고등학교 친구들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고등학교가 되기를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셔도